안녕하세요. 2부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저는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유기재료공학과에 재직 중인 양성윤입니다. 네, 미리 인사말이 있었겠지만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매우 특별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대한민국 발전처럼 과학기술계가 빠른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남겨져 있는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작은 방 안에서도 직접 찬 공기를 바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느끼시는 분과 저 뒤쪽에는 아직 그 찬 공기가 오지 않아서 덥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느끼는 부분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오늘 나눠주시기 위해서 패널 분들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순서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계신 김혜진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박사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에서 정책연구팀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 박사님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뇌과학연구소의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셨고요.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유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동안 조현병 모델 생쥐의 현실 검증 능력 연구, 비정상적 모성 행동 연구, 그리고 이러한 비정상적 모성 행동이 정상 배우자의 부성 행동과 양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연구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다른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젠더혁신센터 김혜진입니다. 저는 오늘 생명연구 자원 관리와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별 등 특성 반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말을 했는데 과연 인프라가, 연구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동물 세포, 줄기세포, 조직이나 유전체 데이터, 단백질, 기타 생물학적 분자 물질들의 암수 구분이 충분히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생명연구자원관리기관 종사자 34명을 대상으로 2022년에 해당 기관이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암수 자원의 비율은 얼마나 충분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 오시면 첫 번째로 생명연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있다가 41%, 없다가 47%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다가 무려 9%이고요. 다시 말하면 해당 기관이, 연구자원관리기관이 성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암수 자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라고 물어봤을 때 암수가 동등하다 혹은 50%다라고 하는 게 9%, 18% 그러니까 27%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외에는 구분하지 않는다. 당일선만 보관하고 있다. 혹은 수컷이 80% 이상이다. 혹은 암컷이 80% 이상이다. 라는 형태의 비율이 맞지 않은 암수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비율이 동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연구기관에서, 자원관리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은 특정성만 필요한 연구자원이다. 연구자가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3%, 13%, 총 36% 정도 나왔고요. 그 외에는 관리 비용, 시설 장비, 관리 인력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그 외에 40%는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식이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연구자원관리기관 내에서도 성별 자원이 이미 비율이 맞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과 교육, 자신들은 잘 모른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 생명연구자원 관리 지침 및 표준 현황인데요. 지금 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 기본계획, 이로 인해서 나오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 형식 등록 양식,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이나 플러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런 식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성별과 젠더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라고 봤더니 일단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연구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성별에 대해서는 되게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연구자가 이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충분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본 건 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실은 국내 현황도 이랬지만 해외 현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OECD라든지 혹은 다른 NIH라든지 EU에서도 성별 특성 반영 연구를 해야 된다, GEP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연구자원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연구자원이 충분히 관리되어 있어야지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자원을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동물대상 연구의 윤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제가 동물자원에 가지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성별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자원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별 특성이 어떤 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동물대상 연구 윤리 기술적 표준의 제공에 따르면 기본 원칙으로 이런 목적과 심의와 감독, 그리고 위원회 독립성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물 복지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동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 계획이 정말 타당한지, 윤리성에 입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들은 그들 자체만으로도 운영, 회의,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저는 성별 특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하자면, 성별 특성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성별 맞춤 연구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목적을 추가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성별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가 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험 계획에 얼마나 잘 반영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된다, 교육이 이수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동물 실험 계획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명 이상의 수의사, 그리고 해당 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들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동물 실험 계획을 심의하고 필요시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모든 회의는 기록되고 기록된 회의들은 계속 3년 이상 보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구성원들은 동물 실험이나 관련된 최신 지식이나 기술을 정기적으로 교육받아야 되고요. 동물 실험 계획 작성 시 역시 철저한 선행조사, 그리고 중복 실험 여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지 동물 수의 고려, 적절한 동물의 종류, 계통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통과 통증 관리 역시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군요. 동물 실험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진정제, 마취제, 약물 같은 것들, 그리고 인도적 종료 시점까지 얘기가 되어 왔고요. 계획서 심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3의 원칙, 대체, 감소, 정제에 따라서 계획서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심의하고 동물 사용의 윤리적인, 과학적인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실은 이 가이드라인이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돼서 제가 주요 내용만 이렇게 포인트를 짚고 있고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고 싶은 건
있다면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자원 관리 혹은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성별 정보의 정확성과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위원회 자체가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충분히 주기적으로 최신의 데이터를 이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 계획 같은 경우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방법론을 구축하고 성별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고요. 여기서 성별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라면 통계적인 수치, 분석적인 수치, 여기에 적합한 암수의 개체 수 혹은 암수를 선택할 때의 그 어떤 종별 수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요. 또 성별에 따라서 고통이나 통증 관리 방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페인에 대한 어떤 리셉터들, 약물 작용들이 다른 것처럼 페인을 느끼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다를 건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성별에 따라서 좀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관련돼서 동물실험 계획 승인 신청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아마 기관마다 승인 신청서의 폼이 조금씩 다른데요. 명확히 들어가 있는 거는 연구 목적, 그리고 실험 절차, 실험군 및 동물 수가 모든 실험 계획 승인 신청서에 들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 안에는 뭐 전문 용어, 약어 사용을 피하고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예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성별 특성을 고려한 목적과 계획, 그러니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실험 절차 안에서도 동물이 처음부터 실험 종료 기간까지 실험 절차를 도표 혹은 사파까지 삽입하면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되고, 물질 투여나 시료 채취 같은 내용도 언급을 해야 되고, 또 관련돼서 사육이나 일반 처리 항목도 실험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에 성별 특성을 반영한, 그러니까 암수는 몇 마리나 할 거고, 암수를 각각 어떤 식으로 다룰 거고, 그 안에 물질 투여나 시료 채취, 그 안에 행동 실험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실험 방법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험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제안드립니다. 그 실험수, 동물수도 들어있는데요. 뭐 통계적인 검정 능력이나 적합한 동물 수량을 계산해야 되고, 충분한 실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수도 필요하고요. 유사한 실험의 참고 문헌 같은 것도 제시하길 바라는데요. 이 안에 성별에 따른 수행 실험 및 동물수 제시도 명확히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심의 감독, 그리고 실험 동물의 복지 상태와 관리 실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의 감독 안에는 감독 절차, 어떤 식으로 매년 이행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연간 어떤 식으로 보고되고 있는지를 감독해서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요구하고, 실험 후에도 실험 종료 후에 동물의 상태를 검사하거나 또 조속히 안락사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재승인 절차는 1년 이상 실험 기간을 승인받은 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재승인을 받고 최대 승인 기간이 3년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 동물의 복지 수준 역시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 실태 평가해야 되며, 실험 관리 실태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리 상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개선, 그리고 교육 훈련, 동물 실험 관련 종사자, 그러니까 아까는 위원회였는데요. 이번에는 동물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한테도 이런 종류의 교육과 훈련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제가 다시 성별 정보를 포함한 세부 사항을 또 점검해야 되고, 실험 결과를 성별에 따라서 분석하고 기록해야 되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재승인할 때 추가적으로 첨부하길 제안드리고요. 성별에 따른 복지 수준을 점검하는 거,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어떤 행태나 또 편안한 환경이 다를 테니 이런 수준도 다시 점검하고, 성별 정보를 포함한 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또 연구 자원 혹은 연구자의 교육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동물 실험 실태 조사표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연구위원회들이 어떤 시설이 어떤 점검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 결과가 나왔는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온 어떤 특정한 의견을 다시 개선 방안으로 넣는 형태로 종물 실험 실태 조사표가 있는데요. 이 안에 점검 결과로 성별, 생명 연구 자원수의 균형과 관리, 그리고 실험 계획이라든지 그 외의 교육 수준 같은 것들이 주기적으로 점검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간단하고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좀 간단한 활용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관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성별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성과지표에 맞게 관리와 제공을 감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요. 관리자나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정보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또 연구 내에 전문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험 계획 안에서는 실험 계획 안에 실험자가 이걸 반영했는지, 방법론이 적합한지, 또 체계적으로 수집 분리 분석할 계획인지, 실험자가 이런 성별, 연령, 사용자, 사육 환경 관리 지침에 대해서 적합한 실험군을 산출하였는지 또 확인하고, 결과를 제대로 논의하고 보고하였는지 또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혜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김혜란 박사님은 현재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여성과학기술인 총괄 담당관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계시고, 과거에 KIMST의 비상임 이사, 국가위 바이오특위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크램슨 유니버시티에서 유전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생명공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주제가 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성별특성 반영 연구 확산이라는 이런 주제 하에 정부 출연 연구소 현장의 연구자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지금 제가 남자 연구원이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식의 용어가 나왔을 때 저 같은 여성 연구원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가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이런 성별특성 반영 연구 확산을 위해서 패널로서의 의견을 좀 앞쪽에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과 다른 박사님들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성별특성 반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프랙티컬한 이유들을 많이 포함을 해서 과학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척이나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좀 더 보태서 연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필요성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성에게 불리함을 없애거나 특정 성에게 유리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필요성을 좀 더 보태보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필요성이 왜 필요할까 보면, 현재 AI 시대에 돌입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이런 AI에 의해서 많은 논리적인 추론의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양과 더 빠른 속도로 도출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편향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가 되는 인간의 가치 추구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아까 앞전에 전준 교수님께서는
인문학을 하시면서 과학적인 쪽의 분야의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과학적인 분야에 있으면서 인문학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별 특성 반영 연구라는 거를 사실은 오기 얼마 전에 제 친한 연구소의 동료가 이토록 굉장한 세계라는 베스트셀러를 말을 해주면서 잠깐 저희가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상당한 바이오 연구 그리고 사람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사람을 집중으로 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사람을 위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러한 책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알게 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생물들, 굉장히 많은 무생물들이 사람보다 더 많은 장점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특징들을 지금 연구를 해서 그거를 사람에다 도입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양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가 되면서 사람을 위한 연구 결과가 더 많이 도출되고 더 유익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별 특성 반영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결국에는 우리가 연구에 있어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생각을 하고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필요성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학의 결과 그리고 기술의 개발들이 인간의 가치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시점이 돼서 그래서 더군다나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 결국에는 성별 특성 반영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연구의 필요성에 하나를 더 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을 현장에 하기 위해서 출연연이 시작점이라고 앞서서 소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출연연의 이러한 연구 확산을 위해서 저는 고려점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확산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좀 드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점은 출연연은 사실은 조금 다른 연구기관하고 좀 다른 특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할 때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비 삭감과 관련해서 앞쪽에도 이런 인프라에 관련된 연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성별 특성을 반영한다고 하면 연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인프라도 많이 필요해서 연구 기반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려들이 결국에는 그냥 정책적인 고려가 돼서 될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공모를 하는 또는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에서부터 고려가 되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출연연의 특성인데요. 출연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단어가 조금 거부감이 있지만 지배구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상위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출연연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율성이라든가 어떤 그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부족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출연연은 또 어떤 강요를 받으면서 미션을 부여받냐면 산업화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노벨상도 받아야 되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충돼서 두 개 같이 가는 게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늘 이런 부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내부에서는 굉장한 경쟁이 치열한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치열한 경쟁과 굉장히 바쁜 일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전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런 설문 내용에서 보면 그런 고려를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것들이 또 데이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원 비율인데 이것도 또 전준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이 들어가는데 저희 여성 담당관 협의회에서 구성원 비율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략 비슷할 거라고 3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공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살펴보니 22%입니다. 행정직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구성원 비율과 연계해서 저희가 연구과제 참여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과제 책임자 비율은 전체로 봤을 때 숫자로만 계산해서 12%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비율보다 절반이 되는 비율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구성원 비율 자체가 좀
평등하거나 아니면 되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출연연의 좀 특별한 특성이라고 고려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그 성별 특성 반영 연구가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좀 프랙티컬한 효율이 있으려면은 이런 성별 특성 편향 분야들이 좀 발굴이 되어져서 이런 분야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사업이 오픈이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이런 그 국제 공동 연구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이런 연구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더 프랙티컬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기관 평가가 각 출연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은미 박사님께서 최종적으로 제안해 주신 정책 제안해 주신 내용을 보면 체어 제도나 위원회 제도를 제안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연구자로서, 그러니까 현장 출연연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약간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지 단발적이거나 이렇게 임시적인 어떤 위원회의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이게 되게 활성화되기가 어렵고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바쁘고 되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담 부서가 설치가 되어지고 이런 전담 부서의 상위 조직에 전담 부서를 관리하는 헤드쿼터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조직 문화와 함께 이런 일들이 좀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조직 문화 모니터링과 함께 교육, 정책 개발, 자문 담당, 실험 설계, 자문, 이런 식의 내용들이 설립이 되면, 수립이 되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해 주신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내용들은 이게 의무화가 되지 않는 한은 아마 굉장히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질 거라는 의견을 현장 그 출연연 사람으로서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으로서가 제가 준비한 패널로서의 본 주제와 관련된 의견과 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패널로 강점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강점자 박사님은 지금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책임 기술원으로 계시면서 복합지능연구실에서 복합지능 음성 처리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애트리 총괄 여성 담당관 업무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1994년에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현재 애트리에서 많은 연구와 공헌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소개받은 애트리 강점자입니다. 제가 오늘 패널 토의 주제로 받은 것이 연구자로서 성별 특성이 왜 필요한지 이런 주제였는데요. 저는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설계 및 구축에서 성별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4가지 정도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로서 성별 특성이 왜 필요한가요? 두 번째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좋은 연구 결과 사례가 있을까? 세 번째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 남녀 성차별을 유발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한 4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챗GPT에게 답을 하도록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챗GPT가 답을 하기를 정말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 연구 주제에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영향,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연구 환경의 다양성 증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한 좋은 연구 결과 사례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챗GPT-4가 답을 하기를 의학 및 건강 관련 연구, 심리학 및 사회과학 연구 분야, 교육 연구 분야, 경제학 연구 분야에서 굉장한 차이가 성과가 좋은 사례가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성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챗GPT가 답을 하기를 의학 분야에서의 여성 치료가 미비하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충분하게 데이터를 서포트하지 못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교육 과정에서 성별 차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장에서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책 수립과 의사 결정의 성별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사례를 챗GPT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 사항이 인공지능이 남녀 성차별을 유발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챗GPT-4가 첫 번째, 훈련 데이터의 편향, 두 번째, 알고리즘의 결정, 세 번째, 데이터의 특성 사례, 네 번째, 결과 해석의 편향에 따라서 남녀 성차별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챗GPT-4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4조차도 저희가 생각하는 남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사실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학습 데이터의 설계 및 구축 환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에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데이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사이트는 그 AI 허브라고 하는 곳에서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고, 이때 이제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와 모델을 함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사업이 나갈 때부터 그 RFP에 이 예는 이제 네, 이거는 이 RFP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화자 인식용 음성 데이터를 이제 구축을 할 때 RFP에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개요, 데이터 구축 목적, 이때 데이터 구축 목적에서 데이터 구축 원칙, 그다음에 데이터 규모, 데이터 분포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어 RFP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데이터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사업 자체 RFP에서도 데이터가 편향 없이 구축되도록 데이터를 설계해서 제안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발화제의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남녀 성별은 1대1로 한다. 그리고 연령은 연령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을 해라. 그리고 특정 화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을 하고 표준어, 사투리 구별을 해라.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분포를 다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포에 표기를 하도록 RFP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제 AI 허브 데이터셋 들어가 보면 화자 인식용 음성 데이터 분포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남녀 비율, 그 다음에 각 지역별 분포,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 분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환경, 화자 인식이기 때문에 환경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무소음일 때, 소음일 때, 뭐 스튜디오 상황에서 각각 구분해서 남녀 비율, 지역별 분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구축을 해라라고 RFP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예 기술 특성상
이렇게 남녀 비율이나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술 특성상 남녀 특성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분야에서는 사실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 분포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준 교수님 말씀하실 때처럼 사실 이런 것들이 약간 기술 특성의 우리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은 기술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설계를 할 때 아예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술 특성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실 성별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성별 특성에 대한 인식이 아주 미흡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법규화나 제도화 등이 선행되어야 실천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구 현장에서 성별 특성 반영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한데 이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면 과제 기획 단계, 과제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이를테면 성별 특성 반영 계획서 같은 거를 필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모든 과제부터 반영하는 게 아니라 IRB 과제 대상부터 먼저 선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먼저 제안드립니다. 네, 저는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서부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패널분의 발표는 저희 원래 계획했었던 형태대로 착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단상으로 이제 그 자리를 모두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발표 주제를 해주실 곽진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위원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곽진선 연구위원님은 박사님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회부총리가 주관하는 사회정책협력지원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고 한국기술혁신학회 인력개발정책학회장, 한국인사관리학회 산학협동 부회장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발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곽진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순서부터 앉아서 말씀드리게 돼서 좀 송구하지만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뜻깊은 포럼을 지스터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성별 특성 반영 연구가 굉장히 생소한 연구 제도인데 이 생소한 연구 제도가 당연한 연구 행동이 되게 하는 것, 이런 성별 특성 반영 연구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교육 중심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산학연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중심의 제언을 드리려고 하고요. 교육 중심의 제언에 있어서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또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머티리얼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액션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R&D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대상자의 정서하고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국내의 연구윤리 제도를 처음 도입한 정책 연구자입니다. 이제는 연구윤리라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연구자라면 준수해야 되는 도덕적인 사항으로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생소하고 우리나라에 제도화된 적이 없는 것을 제가 도입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제도를 이제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규제 시각으로 접근할 것인가, 혹은 더 나은 연구를 위한 연구 혁신의 일환으로 시작된다라고 접근할 것인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근데 연구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이제 더 나은 연구를 하기 위함이다, 이런 설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연구자의 특성이나 국내 연구 분위기를 고려를 할 때 연구적 진보를 위함이다, 이런 설명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연구자 스스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실 확산에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별 특성 반영을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성별 특성 반영 연구를 해야 세계적인 연구 추세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지향점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현장을 설득하고 연구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글로벌 국제연구 말고도 세계적인 학술지의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이 성별 특성을 반영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려되지 못했던 혹은 누락됐던 이 젠더의 요소를 반영해서 연구의 예외성을 줄이고, 여러 그 연사분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자,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강조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떠한 머테리얼로 이것을 연구 현장에 전달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네 번째 발표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가 이 연구 현장 확산이 굉장히 중요한 머테리얼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직은 그 연구 현장의 젠더 혹은 뭐 DEI라는 이슈가 생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걸음을 사실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에서 시작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또 글로벌 R&D 연구라는 이런 시류에 맞춰서 이런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구 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해 주신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연구 현장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개념을 어디선 들어봤는데 연구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의문점이 들면 사실 현장에 그 안착시키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하고, 방금 뭐 생명 분야는 굉장히 구체화된 것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네럴한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각 연구 분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체크리스트가 또 개발된다면 향후에 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출연연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앞서서 발표자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 다 반복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수행한 연구가 출연연에 대한 연구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 주체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출연금이나 아니면 국가 그 정부 수탁 사업을 포함하면 모든 기관이 대부분은 70에서 80%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국가 차원의 R&D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함에 있어서 출연연이라는 연구 주체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뭐 이질적이거나 연구 현장에서 반감이 없을 만한 기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그 어떠한 액션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연구윤리도 그랬지만 빠르고 안정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지향점, 용어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연구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책자 캠페인들도 좋지만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방대하거나 너무 헤비할 필요는 없고 임팩트 있게 2시간 내외의 짧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연구 현장에 전달되면 아마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GEP 요구 조건에 사실 트레이닝 요건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사항이 의무화돼서 정착을 하는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각 출연연이 사실은 지금 이제 NST 소관 25개 기관에서 최근에 23개로 바뀌었죠.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서. 근데 출연연이 생각보다 처한 환경이나 연구 분야 그리고 조직 문화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그 기관의 맞춤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컨설팅과 또 기관 안에서 내부 전문가를 양성해서 현장 밀착형으로 전달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뭔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그 기관 내부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트랙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실 연구자만 교육을 받고 확산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같이 듣고 이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연구관리기관 그리고 산학의 연구주체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가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의견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 연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의 이제 마지막 연사분으로 노명현 한국화학연구원의 선임 연구원 분을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또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 패널 중에서 이분이 가장 이제 MG에 가까운 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노명현 박사님은 지금 2023년부터 한국화학연구원의 바이오화학연구센터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포스텍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이제 동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로 또 포스닥을 하시고 굉장히 프레시하시죠. 예, 2023년서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에 계십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연구센터의 노명현입니다. 전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작년에 이제 정출연에 입사를 해가지고 올해 1년 반째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사실 저만 남자일 줄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그만큼 제 발언에 무게가 조금 실릴 걸로 생각돼서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정말 우연히 G스타에서 하는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고 그 뒤에 FGI에 참석하게 되면서 사실 성별 특성 반영 연구 그리고 성별 균형과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돼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성별 특성 연구를 잘 인지하지 못했었고요. 사실 그 배경으로는 저는 박테리아를 연구를 하는데 박테리아는 성별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저널을 투고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저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점만 알았었는데 사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성별 반영이 굉장히 연구에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비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 이니셔티브가 조금 있어야지 조금 개선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최은미 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KRD 교육이나 아니면 기관 사업 교육 이슈 아니면 그냥 정책적으로 이런 연구 과제를 따로 만드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비슷하게 올해는 글로벌 협력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따로 열렸었는데 사실 앞으로 성별 반영,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들에 대해서도 이런 글로벌 협력 과제처럼 이런 따로 과제가 오픈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김영화 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성별 특성 반영 연구나 아니면 관련 정책들의 시작점은 동일한 기회와 권리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별 특성 반영 연구와 더불어서 이런 성별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셋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조금 참고해서 김혜란 연구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국내에서 여성 과학자 비율이 20% 초반대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제 이공계 학위를 받는 분들의 비율이 보통 30% 정도인 걸 감안하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굉장히 희망적인 거는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이제 여성 과학자의 신규 채용 비율이 20% 중반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제는 30% 초반대로 올라왔다는 이런 통계 수치가 있어서 사실 이 방향으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아까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과제 책임자 여성 비율은 11%에 불과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10억 이상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여성 과학자의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성 보직자 비율 역시 이제 평균이 아까 24.7%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직자 비율은 10% 초반대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직 문화나 뭐 이런 저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도 네, 조금 해결에 동참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명원 박사님, 아주 정확한 시간 타이밍에다가 아주 굵직한 화두를 던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할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발표가 조금은 지연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플로어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이제 Q&A 타임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부터 보셨었던 내용 그리고 패널에서 다뤘었던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주 편안하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 도움을 주실 분들이 마이크를 당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잠깐 이제 첫 번째 좀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만한 내용이라고 하자면 여러 발표에서 개별적으로 이 젠더 문제를 접근할 때는 나에 대한 표현이나 정체성이나 이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긍정적인 답변들이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조직에서의 어떤 신뢰, 내 말이 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부정적인 답변이 많다는 것이 시사하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다양한 기관에서 또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패널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뭐 위원분들 중에서 좀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다음 주제로 패널의 플로어에서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제 화두에 답변을 추가하실 만한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명연애.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조직으로 봤을 때의 그 조직 내에 있는 개인들이 조직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부족하거나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를 전반적인 건 모르겠고 저는 이제 제가 속한 이런 출연연 기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유가 뭘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에는 또 다시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다양성, 포용성이 뭐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부족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정출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션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가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자유스럽거나 좀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가 어려운 환경이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연계가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또 약간 이런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느낌이 먼저 드냐면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라는 말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게 조직 문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제재를 하고 있는 어떤 지배구조가 층층이 지배구조가 있고 이 안에서 전반적으로 기관을 통째로 볼 때도 자율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화 자체가 조금 굉장히 좀 딱딱하고 되게 좀 관료적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살짝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왜 그런가 보면 사실은 구성원 자체가 지금 보면 남녀 비율 자체로 봐서도 다르고 뭐 인종으로 비교했을 때는 더 한쪽으로 편중돼 있죠. 그리고 연령대도 그렇게 지금 정출연의 문제라고 하면 고령화라 그러거든요. 연령대조차도 지금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보직자 비율 아까 높다고 노명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1차 보직자를 포함했을 때 큰 권한 없는 1차 보직자 포함했을 때의
포션이 높은 거지 사실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2차 보직자를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발표된 숫자의 거의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할 때의 지원자들을 살펴보면 정규직 채용을 하면 남성 여성 지원자 비율이 반반 정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 배출되는 인력이 여성 인력이 많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채용을 한다 그러면 거의 요즘은 100%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답변을 다양성과 포용성에 좀 집중을 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좀 준비가 좀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아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질문하실 분이 없다면 제가 김혜란 박사님의 얘기를 조금 더 저희 성별 특성 반영 연구 쪽으로도 가져가자면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다르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결국에 연구에 반영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제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에 아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영향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걸 같이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런 명목에서도 또 제안 사항이나 혹은 저희가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플로어에서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예숙 소장님이 질문을 자꾸 하라고 하셔서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으면서 저대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게 이제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개인의 어떤 생존 문제, 결국 건강의 문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연구의 문제는 개개인의 어떤 건강과 생존이라고 한 틀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과 문화, 제도 이거는 이제 공동체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그 접근 방식이 좀 더 섬세하게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이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그동안 고민해 오면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토론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오면서 얼마나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변화가 되었고 지금 문제는 무엇이고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법이나. 그러나 현장이 지금 변화가 매우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걸림돌이고 무엇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클래시파이 하면 좀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뭘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그걸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이크 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그 WF에서 나온 젠더 이퀴티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그 글이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데이터가 잘 안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모으는데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로 만들어 가야 설득력이 더 생길 것인지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AI 시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빠르게 한 10년 후면은 인류 자체가 지금 대전환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AI 관점에서는 이 이슈들은 어떻게 또 대응이 되어 나가야 될지 그것도 연결고리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지스터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이해와 설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식과 공감과 의지의 문제인데 얼마 전에 또 자료를 보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한 이슈가 크더라고요. 지금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데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가장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농기계가 남성 위주로 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다친대요. 여러 가지 건강의 업무상 질병 손상들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디스터 입장에서는 훨씬 더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영역들의 이슈를 드러내고 또 같이 또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더 키우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공공연구기관인 출연연에서 먼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공출연기관은 퍼블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하면서 좀 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저 질문은 지금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느 포인트를 터치를 해야 이 부분들이 이제 풀려 나갈지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포인트와 그 관심 어린 정말 꼼꼼히 들으셨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국공립 대학에 있는 입장으로 이제 출연연과 약간은 다르지만 이제 그 변화의 체계에서 처음 말씀하셨었던 이제 개인적인 생존에 대한 부분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대두되는 이제 결혼, 출산, 육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케이스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그 모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뭐 출산 휴가나 이런 게 보장이 되지만 사실 여성 교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 교육 시수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게 이제 케이스로 나오게 되니까 뒤늦게 그것을 보완하는 정책이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따라서 예전보다 정책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가시적인 변화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었던 어려운 이제 첫 스텝을 밟은 분들이 계신 거고요. 출연연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러한 이제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상황을 들여다봄으로써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AX 대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각자 느끼시는 게 또 있겠지만 특히 에트리에서 강정자 박사님 아까 주제도 좀 그랬는데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AI 시대에서의 그 성별 특성 이슈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속했던 과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제 특성상 기술 특성상 반드시 이제 성별 특성을 50대 50 반영해서 하는 연구를 예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제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 아닌 경우에는 아직도 성별 특성을 반영을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이 아직도 있고요. 아까 그 김혜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제 수행 과정 절차가 거의 미션 위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반드시 성별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아마 끌어줘야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연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좀 더 이렇게 딱 생각이 된 거가, 그러니까 정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희가 얼마큼 변화되어져 왔는가는 변화된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뭐가 달라졌는가 보면은 이제는 말은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되거나 이걸 이슈화를 할 수 있다. 이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제도들이 많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그런 제도들이 다 권고사항이지 그게 안 하면 제재가 생기는 제도는 거진 없거든요.
근데 권고 사항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일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게 없다라는 생각을 그 생각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AI 시대에 지금 어떻게 가야 되나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본 건데 AI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 AI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그 AI로 면접을 보게 하면 100% 남자 채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봤을 때 남자가 채용돼야 되냐 여자가 채용돼야 되냐는 개념이 아니라 AI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채용을 할 때에 결국에는 성별을 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인재인가 파악하는 쪽보다는 이 성벽에 더 치중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쓰여지는데 이 데이터가 편향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큰 오류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는 게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짐작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시 정량적이라기보단 정성적인 개념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저희가 연구가 됐던 결과가 됐던 사회가 너무 결과 위주의 사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치열한 경쟁 이 안에서 중요한 거는 순위 아니면은 부피와 어떤 그런 그 자리, 규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세련되고 되게 선진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편하게 어르신들 말씀처럼 생각을 해보면 먹고 살만해야 할 만한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단순하게 이슈 하나를 콕 집어서 이런 사항들이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뭘까 사람이 살아가고 AI와 달라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의 발전의 시작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공계열도 인문학적인 교육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포인트 아주 잘 잡아주셨고요. 저기 또 네. 네. 아까 변화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다른 패널 분들께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변화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신규 채용 인력의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네, 조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도 있는 반면에, 근데 보면은 재직자 비율은 크게 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인즉 신규 채용 인력은 늘지만 이렇게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정치련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는 조직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마 그냥 성별 특성상 뭔가 육아나 출산과 관련돼서 이렇게 육아와 출산 때문에 다시 업무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미국에서는 사실 여성 과학자 비율이 40%대라고 굉장히 높게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특수하게 이렇게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육아와 출산과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다른 여성 연구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안 좋은 시대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로 평준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여전히 고려가 돼야 될 가장 큰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국제학회에서 이제 특별 세션이 있어서 이제 여성 과학자 세션에서 다룬 데이터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과학계의 여성 인력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모든 다른 국가들이 저희 나라를 걱정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출산율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경쟁과 성과 위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균형 잡힌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결코 다르게 크게 좋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 딱 하나는 저희 패널에서도 너무 귀하게 지금 모신 것처럼 사실 지하철 강남역에서 여기 과총회관까지 올라올 때 엄청난 언덕이잖아요. 그것을 걸어서 오면서 느끼는 사람하고 매일 자동차로 올라오는 사람이 느끼는 힘듦이 다르죠. 겪어보지 않고서 그러한 부분을 상상하고 공감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사님, 화학연구원에 지금 막 시작한 박사님처럼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해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하고 어떤 변화를 갖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분 아직 발표를 많이 답변을 많이 안 해주신 분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스터 입장에서 이제 성별 특성 반영 연구 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희가 연구 성과를 쭉 분석한 바가 있어요. 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 성과물이 얼마나 증가되고 있는가를 매년 비율화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1~2%씩은, 그러니까 전체 논문에 비해서 성별 특성 반영한 연구가 1~2%씩은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처럼 연구 제안서에 성별 특성 반영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박아서 거기에 연구 지원을 하는 경우는 그 시점부터 거의 2~3배로 이렇게 연구 성과가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제도는 있지만 아직 지원을 정확히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전 세계 한 1~2% 정도의 확률로 1~2%의 비율로 높아져 가고 있고요. 2017년, 2018년 이 언저리부터 이제 셀이나 네이처나 란셋 같이 저명한 학술지들에서 이거를 하기를 권고하고 계속 아티클을 발표하고 관련된 이슈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성별 특성 반영에 대한 것들이 전혀 전무했던 아시아 국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남미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에서도 전반적으로 계속 비율은 늘고 있는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EU 호라이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호라이즌 EU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관심도가 그래도 조금은 높아졌다라는 정도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데이터 얘기도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생명연구자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계획에 보면은 빅데이터 구축 전략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구축 전략에 따라서 바이오 연구 데이터 표준 등록 양식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뇌 같은 경우에는 fMRI라든지 뭐 CT라든지 혹은 EEG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들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꼭 받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뭐 엑스레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이라는 거를 잘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나이도 잘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질병별로만 구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연구자분들이 데이터 양식을 만들더라고요. 연구자분들께서 이 데이터 양식을 만들 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 양식이 확보되면서 데이터가 확보되고 그 이후에 이제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그 안에 생명연구자원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관련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거의 20년, 23년에 양식이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잘 데이터가 구축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시간이 거의 저희 끝날 시간 약간 넘어서 이제 거의 마감을 위한 그 최종 발언이 필요하신 분은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네, 마감 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그냥 우연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참석하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정출연에서 이제 2년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네, 노력해 보겠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현장에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고 개인 차원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이행해야 될지 막막하고 조직 차원의 뭔가 진척은 필요하다면 사실 제도화라는 게 뭔가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사실상 연구 현장에서 반영하려면 연구 과제가 디자인될 때 연구 사업비라던가 기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가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그리고 연구관리기관 이런 분들도 다 함께 동참하셔서 다음 그러니까 여성 특성 반영 연구 확산을 위한 넥스트 스텝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과 또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